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전해져 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술독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춘심 앞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한 채 전체를 뒤덮습니다. 춘심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고정된 채로 있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속삭이며 혀를 끌고 수군거리는데 양반집 며느리가 새벽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다니다니 정말 지라는 말이 잇따라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모르고 있습니다. 춘심이 술독에서 꺼내는 것이 취기를 달래기 위한 술이 아니라 이 집안 전체를 위기에서 구할 단 하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집은 한때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양반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붕의 기와가 여러 장 떨어져 나가고 담장도 부분적으로 무너져 내려 허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을 이끌어가야 할 큰아들 이한결은 과거 시험에만 매달려 있으며 벌써 7번째 낙방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책을 펼치면 금세 졸려 떨어지고 글을 써도 엉망이 되는 그는 여전히 다음번엔 꼭 붙을 거다라고 말하며 서재에만 온몸을 던져 있습니다. 아가, 내가 술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밝히려고 하는 거냐? 양반집 며느리가 아침 식사 시간부터 술잔을 챙기니 이런 꼴이 뭐냐? 시어머니인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훨씬 짙게 배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춘심은 입술을 꾹 깨물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제가 술을 좋아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술을 연구해서 집안을 살리려고 하는 거요 라고 변명하고 싶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양반집 며느리가 술을 안다는 건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는 편견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입 닥치거라.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는 편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구나. 박씨 부인은 손을 휘저으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당에 있던 동네 사람들도 이어서 말을 꺼들어요. 박씨 부인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두시니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저 춘심 며느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정말 양반가와 채통이 맞지 않네요. 춘심의 뺨은 화끈거립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은 벌써 익숙해질 법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쑤시는 아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춘심의 남편인 이한결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진하게 자리 잡고 있어 밤새 책을 읽었던 흔적이 명확합니다. 부인, 또 술에 손을 대셨어요. 이한결의 목소리는 지친 톤입니다. 그 말 속에는 춘심을 탓하는 기운도 감싸는 마음도 없고 오직 무기력한 한숨처럼 지루한 느낌만 전해집니다. 춘심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남편 눈 속에 담긴 실망스러운 빛을 직접 마주하기가 너무 두려워서입니다. 그나저나 이번 과거 시험은 어떻게 됐어? 합격했니? 지나가던 박씨 부인이 아들 이한결에게 물어봅니다. 이한결은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또 떨어졌어요. 뭐라고? 박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립니다. 벌써 8번째 낙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과거 시험은 이한결에게는 거의 물 건너간 일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집안은 날로 처참하게 기울어가는데 집안의 기둥이 돼야 할 아들이 이런 모습이라니 안타까움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며느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집안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인데 아직도 술에 들이켜고 있으니 정말. 박씨 부인은 화를 풀 곳을 마침내 찾았습니다. 바로 며느리 춘심이었죠.
아들을 직접 탓할 수 없어 모든 화살을 춘심에게 돌린 것입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춘심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이유와 설명이 차곡차곡 쌓여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박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춘심을 질투하는 듯 노려보며 경고합니다. 다시는 술도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알겠느냐? 언젠가 너의 술독을 다 깨부실 테니 그런 걸 미리 알아라. 이에 어머님 춘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박씨 부인이 안채로 들어가자 춘심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래 꿇고 있었더니 무릎이 쑤시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춘심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단단히 닫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주황빛 감이 흔들립니다. 정말 가을이 깊었습니다. 보통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지만 이씨 집안에는 수확할 것 하나 없이 오직 허전함만 가득합니다. 춘심은 작은 보자기를 꺼냅니다. 보자기 안에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준 작은 술병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춘심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춘심아, 너의 혀는 정말 특별한 거야. 언젠가 이 재능이 너를 구해줄 거라고 믿어. 춘심은 술병을 가슴에 꼭 안고 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지만 춘심은 결심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밤이 점차 깊어갑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춘심의 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춘심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기다려주세요, 어머님. 제가 이 집안을 꼭 지켜낼게요. 그날 밤 춘심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술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술을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술을 직접 빚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요. 어렸을 적 춘심의 친정아버지는 마을에서 소문난 술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술을 빚는 일에 평생을 바친 전문가였죠. 비록 몰락한 양반가 출신이었지만 아버지는 장독대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춘심아, 이리 와 보거라. 어린 춘심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장독대가 있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그날은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땅을 감싸는 포근한 날이었죠. 아버지는 술독의 뚜껑을 살짝 열어 은은한 향기가 퍼지게 하며 말합니다. 코를 가까이 대보거라. 이 향기가 잘 느껴지느냐? 춘심은 코를 크게 펴고 숨을 셉니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향기가 코끝을 간지르는 느낌을 줍니다. 아버지, 이건 꿀냄새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시큼한 느낌도 나고요. 아버지는 콧방망이를 빙글 돌리며 웃고 춘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그래, 잘 맡았어. 이 술은 찹쌀과 꿀을 섞어 빚은 거야? 우리 춘심 코 정말 특별하구나. 그날 이후 춘심은 아버지 뒤를 쫓아다니며 술 빚는 모든 방법을 배웁니다. 쌀을 깨끗이 씻는 법, 누룩을 만드는 법, 그리고 술독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배웁니다. 하지만 춘심의 재능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춘심은 술 한 모금만 맛봐도 그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술은 쌀이 덜 익었고 누룩이 너무 오래됐어요. 물을 너무 많이 넣었고 숙성 기간도 부족했어요. 처음엔 아버지도 춘심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확인해보니 모든 말이 정확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라운 표정으로 춘심에게 말했습니다. 춘심아, 너의 혀는 정말 하늘이 내린 선물이야.
이 재능을 잘 가꾸고 절대 잊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는 춘심이 19살이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춘심은 20살 나년 이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죠. 그때부터 춘심의 특별한 재능은 어쩔 수 없이 숨겨지게 됩니다. 양반 집며느리가 술을 안다는 건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춘심은 술을 좋아한다는 오해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술맛을 보는 습관은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습관만이 떠난 아버지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장님의 환갑잔치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죠. 춘심도 시어머니 박씨를 따라 잔치에 참석합니다. 와, 술상이 정말 푸짐하네. 이장님께서 주막에서 술을 한독 가져오셨다더라. 왜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춘심도 작은 술잔 하나를 받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살짝 입술을 적히는 순간 춘심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집니다. 이 술은? 춘심이 작게 중얼거리자 주변에 앉아있던 마을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그러세요? 춘심. 아무 문제라도 있나요? 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춘심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이 술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쌀이 덜 익었고 누룩이 오래되어 쓴맛이 돌았으며 물도 너무 많이 들어가 맛이 희석된 느낌이었죠. 춘심댁,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다시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춘심은 잠시 망설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이 술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요? 쌀이 덜 익었고 누룩도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도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춘심의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는 듯 말합니다. 술 좋아하는 춘심댁, 맛없는 술도 있는 건가 보네. 허허. 이제는 술 비평까지 하시는구려. 사람들은 춘심을 향해 웃음을 보이며 놀려댑니다. 춘심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입니다. 괜히 말을 꺼낸 걸 후회하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때 주막 주인이 다가옵니다. 이장님 잔치에 술을 제공한 장본인이었죠. 춘심댁, 방금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주막 주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 보입니다. 춘심은 몸을 움츠립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 느꼈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무언가 말하셨어요. 내가 빚은 술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소. 주막 주인은 기분이 상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춘심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말합니다. 그게 쌀이 조금 덜 익은 것 같고 누룩도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 양반, 내가 술을 빚은 지 20년 됐는데 감히 나다니 술을 못 빚는다는 거요. 주막 주인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어머니 박씨도 급격히 얼굴을 찌푸리며 춘심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또 어디 여자가 대놓고 술을 논하느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춘심은 눈물이 눈동자 속에서 핑 돌지만 참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막 주인은 춘심의 말이 마음속에 걸려 잔치가 끝난 뒤 급히 자신의 주막으로 돌아가 술독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춘심이 말한 모든 내용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입니다. 쌀은 확실히 덜 익었고 누룩도 시간이 지나 오래된 상태였으며 물의 양 역시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허탈하게 입을 벌리고 웃었습니다. 저 여인의 정말 대단하구나. 며칠 뒤
주막주인은 직접 이씨 집안을 찾아왔습니다. 춘심은 문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춘심댁, 지난번 잔치에서의 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댁이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맞았소. 주막주인은 고개를 낮추며 겸손하게 사과했습니다. 춘심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막주인을 바라봅니다. 술독을 다시 열어보니 댁이 지적하신 대로 쌀이 덜 익고 누룩도 오래됐어요. 물도 너무 많았죠. 이 이야기는 마을 속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춘심댁이 술 한 모금 맛만 봐도 문제점을 다 알아냈다고 해. 정말 그럴까? 양반집 며느리인데 술을 이렇게 잘 아는 건 기이하네. 사람들의 시선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술을 좋아해서 그런 거지라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춘심의 특별한 재능을 인정하는 이들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날 밤, 춘심은 자신의 방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말씀하셨던 화이 맞았습니다. 너의 재능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야. 언젠가 너를 구해줄 거야.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재능으로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보이겠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을밤의 달빛이 춘심의 얼굴을 비추고 그 눈 속에는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정한 시작이었죠. 주막주인의 이야기가 마을에 퍼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이씨 집안에는 불행한 일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빚을 갚으시오. 약속한 날이 벌써 지났소. 한 추운 아침, 대문을 두드리는 빚쟁이들의 목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그날은 서리가 낀 차가운 늦가을이었죠. 나뭇잎은 모두 떨어져 땅을 뒤덮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집안의 허전함을 더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오. 곧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시아버지 이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빚쟁이들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못 기다리겠소? 당장 쌀이라도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물건을 차출하겠습니다. 빚쟁이들은 마당의 곳간으로 달려가 남은 쌀 몇 가마와 보리, 심지어 장독대에 남은 장까지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춘심은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눈물을 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들은 뭘 먹고 살아가나? 박씨 부인은 마당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뒤 이한결이 과거 시험 낙방 소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벌써 8번째였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랑채로 들어가 문을 꼭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모든 일로 인해 박씨 부인이 급격히 몸이 좋지 않아져 쓰러졌습니다. 오랜 근심과 걱정이 쌓여 몸이 무너진 것이었죠. 춘심은 밤낮 없이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어머님, 약을 드셔야 해요. 아가가 잘못했어요.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인들도 이 집안의 처지를 보고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월급을 주지 못할 테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춘심은 매일 밤 잠도 설치지 못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만 앉아있으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질 거야. 무언가 해야 해. 어느 날 밤, 춘심은 마음속에 오랜 시간 숨겨온 생각을 꺼냈습니다. 내가 직접 술을 빚어 팔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춘심에게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술 빚는 솜씨와 하늘이 내린 예민한 혀가 있었죠. 이것이 집안을 구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심은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 이정수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술을 빚어 팔까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양반집 며느리가 술을 빚는다고? 그건 산 사람들이나 하는 막장짓이야.
시아버지 이정수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이대로라면 우리 식구 모두 굶어 죽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춘심은 애원하며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히 머리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우리 이씨 집안이 아무리 가난해도 양반의 체면까지 버릴 수는 없어. 춘심은 포기하지 못하고 남편 이한결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한결 역시 반대했습니다. 내가 과거 시험만 붙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나도 자존심이 있어. 그는 끝말을 남기고 다시 방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춘심은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도 손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춘심은 마음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아무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몰래라도 해야 해. 식구들을 굶겨 죽게 둘 수는 없어. 새벽녘 달빛만이 조용히 마당을 비추는 순간 춘심은 장독대로 갔습니다. 물소리가 너무 크게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쌀을 씻고 누룩을 섬세히 반죽하며 술독을 차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길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 집안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춘심은 속으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춘심은 아무도 모르게 밤마다 조용히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봄의 기운과 성공의 향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 기운이 마을 각구석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당 한쪽 매화무수에는 하얀 꽃망울이 피어나고 있었죠. 춘심은 그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석 달 전에 몰래 빚어둔 술독을 열어볼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뚜껑을 천천히 열자 은은한 수량이 풍겨 나왔습니다. 독 안에는 맑고 투명한 황금빛 술이 가득 차 있었어요. 춘심은 작은 표주박으로 술을 떠서 햇살에 비춰봤습니다. 이렇게 막을 수가 술은 결이 섬세하고 빛깔도 깊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술을 한 모금 맛봤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성공해서 춘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석 달간의 정성이 헛되지 않았고 이 술이라면 장터에서 분명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춘심은 작은 항아리에 술을 담고 보자기로 꽁꽁 싸서 몸에 메웠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장터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병상에 누워있는 박씨 부인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터는 봄 기운과 함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춘심은 장터 끝자락에 있는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지난번 잔치에서 자신의 말을 인정해준 그 주막이었죠. 주인 어른, 계십니까? 춘심이 주막 안으로 들어가자 주막 주인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춘심댁. 웬 일이십니까? 주인 어른께 들릴 게 있습니다. 춘심은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주막 주인은 의아한 표정을 짓고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직접 빚은 술입니다. 한번 맛을 봐주시겠습니까? 주막 주인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춘심이 술을 빚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춘심댁이 직접 빚었다고요? 예, 석 달간 정성을 다해 빚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반신반의하며 술잔을 가져왔습니다. 춘심이 술을 따르자 황금빛이 잔 안에서 반짝였습니다. 주인은 먼저 향을 맡아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 향이 예사롭지 않은데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주막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술이요? 이런 술은 처음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 번 마셨습니다. 부드러운 맛, 은은한 향기, 깔끔한 뒷맛까지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춘심댁, 이 술을 제게 파시겠소? 이, 그러고 싶습니다. 값은 얼마를 원하시오? 춘심은 잠시 망설인 뒤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정해주십시오. 저는 술값을 잘 모릅니다. 주막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술이라면 한 대의 엽전 20양은 받아야 합니다. 보통 술의 2배 값이지요. 춘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술을 모두 사겠소. 그리고 다음에도 빚으시면 꼭 저한테 가져오시오. 주막 주인은 당장 춘심의 술을 전부 샀습니다. 춘심은 무거운 엽전 주머니를 받아들고 주막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밀과 소문, 그리고 경로. 며칠 뒤 장터 주막에 신기한 술이 나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끝 주막에 가면 정말 좋은 술이 있다더라. 한 잔 마시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맛도 일품이야. 사람들이 그 주막으로 몰려들었고 춘심의 술은 금세 매진되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매일 춘심에게 술을 더 가져오라고 애원했죠. 춘심은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몰래 술을 빚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번 돈으로 조용히 빚쟁이를 찾아가 빚의 일부를 갚았습니다. 이게 누구 돈이요? 그냥 받으십시오. 춘심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빚쟁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빚쟁이가 갑자기 오지 않자 시아버지 이정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요새 빚쟁이가 왜 안 오는 거지? 글쎄요, 아버님. 아마 사정이 생긴 모양입니다. 춘심은 속으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춘심의 술은 장터에서 점점 유명해졌고 그녀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초여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지자 장터는 더욱 붐비고 사람들도 자주 나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 한 안내가 주막에서 춘심을 목격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 이시댁 며느리 아닙니까? 맞네. 춘심이 주막에서 뭐 하는 거요? 그 안내는 숨어서 지켜봤고 춘심이 항아리를 주막 주인에게 건네고 엽전 주머니를 받는 모습까지 모두 보았죠. 양반집 며느리가 술 장사를 하다니.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춘심이 집에 돌아왔을 때 대문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술을 빚어 팔고 있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춘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당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이한결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춘심, 내가 정말 그랬느냐? 시아버지 이정수는 노발대발했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대답해. 너 정말 술을 빚어 팔았느냐? 춘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못 팔 짓이야. 우리 집안 채통이 말이 아니구나. 시아버지는 지팡이로 마루를 쾅쾅 내리쳤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나온 박씨 부인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차라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짓은 안 된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구경했고 춘심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었습니다. 할 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무슨 말을 더 하려느냐? 이미 이 집의 빛을 반쯤 잃었어. 순간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춘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빚쟁이가 오지 않은 건 제가 술을 팔아번 돈으로 빚을 갚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술은 그저 술이 아닙니다. 제 정성과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것입니다. 춘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이 제 술을 찾고 주막주인은 더 가져오라고 애원합니다. 이 재능으로 저는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귀를 막았습니다. 닥치거라. 돈을 벌었든 말든 그게 무슨 소용이냐? 양반의 체면을 팔아번 돈 하나도 필요 없다. 당장 그만두고 다시는 술독에 손대지 마라. 시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춘심은 남편 이한결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남편이라면 자신을 이해해 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하지만 이한결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부끄러움이 가득했고 부인, 내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지 않았소? 라고 말한 뒤 사랑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춘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의지할 남편까지 자신을 외면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 술독을 모두 깨뜨려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곧장 장독대로 갔고 춘심이 정성껏 빚어놓은 술독을 찾기 시작했죠. 안 됩니다. 춘심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술독 하나가 마당에 내동댕 치고 깨졌고 황금 빗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발, 제발요. 춘심은 무릎으로 기어가서 술독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걸로 돈을 벌었다고 집안 망신만 시켰구나. 시아버지는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저으며 안채로 들어갔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춘심은 깨진 술독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마당 바닥에는 술이 흥건히 고여있고 초여름 햇살이 그 위를 비추고 있었지만 춘심의 마음은 겨울보다 차갔습니다. 제 잘못입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까?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미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춘심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 식구가 자신을 외면했고 재능을 인정받기보다는 집안의 수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었죠. 한양에서 온 귀한 손님.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름 한낮 뜨거운 햇살이 마을을 뒤덮고 있었어요. 춘심은 여전히 집안일을 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술독은 모두 깨졌고 더 이상 술을 빚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춘심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춘심이 고개를 들자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중년 남자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뒤에는 하인 2명이 따라왔고 그의 차림새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옷에 옥 놀이개까지 차고 있었죠. 누구십니까? 춘심은 놀란 채 묻었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온 김판서라 하오. 이댁주인 어른을 뵙고 싶소. 김판서가 말했습니다. 한양에서요. 춘심은 당황해서 안채로 달려갔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급히 나왔습니다.
제가 이 집 주인 이정수입니다. 무슨 일로 이런 시골까지 오셨습니까? 이정수는 긴장하며 예의를 지켜 물었습니다. 한양의 관료인 판서가 편원한 시골집을 찾아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판서는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답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댁 며느님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를요? 이정수와 박씨 부인은 눈을 동시에 휘둥그리 쳤습니다. 한양에서 온 귀인이 아들이나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며느리 춘심을 찾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황당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님께서 빚으신 술을 마셔봤습니다. 장터 주막에서 구해서 맛본 것이죠. 김 판서의 말을 듣자 이정수의 얼굴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최근 춘심이 술을 빚어 팔았다는 사건이 떠올라 긴장했기 때문입니다. 김 판서는 이정수의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건 걱정 마십시오. 나쁜 일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감탄하며 찾아온 겁니다. 저는 한양에서 30년간 음식과 술 장사를 해왔는데 그동안 만난 좋은 술 중에서도 며느님의 술은 특별했습니다. 단 한 모금 맛봤을 땐 이게 조선을 뒤져도 찾을 수 없는 깊은 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수와 박씨 부인은 멍하니 김 판서를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집안 망신이라고 했던 춘심의 술이 한양의 유명한 장사꾼에게 이렇게 칭찬받는다는 사실이 현실감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님과 직접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그 술을 정기적으로 한양으로 보내주시면 저가 좋은 가격으로 모두 사겠습니다. 또한 며느님의 이름으로 한양에서도 술을 내놓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판서의 제안은 이 집 식구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안채 문틈 사이에서 춘심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김 판서의 말을 모두 들었고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재능이 마침내 멀리 한양에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판서는 춘심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님, 당신의 재능은 정말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이 재능으로 세상에 좋은 술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춘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서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와 박씨 부인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춘심의 재능을 모른 채 체면만 강조하며 그녀를 상처 입히고 심지어 정성껏 빚은 술도까지 깨뜨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천천히 다가가 춘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미안해. 어머니가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정수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춘심, 아버지도 잘못했다. 앞으로 너의 일을 막지 않겠다. 필요한 건 다 지원해 주겠다. 그때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이한결이 나왔습니다. 그는 김 판서의 말과 부모님의 사과를 모두 들었고 얼굴에는 수줍음과 후회가 겹쳐 있었습니다. 부인, 미안해. 나도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춘심은 식구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었고 재능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름 햇살이 마당을 따뜻하게 비추고 매미 소리도 예전보다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춘심은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재능으로 이 집안을 살리고 좋은 술을 세상에 내놓겠습니다. 이후 춘심은 김 판서의 도움으로 술 빚는 장소를 정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술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술은 한양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퍼지며 춘심술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고 이 씨 집안도 예전의 번영을 되찾았습니다. 춘심은 결국 아버지의 말처럼 자신의 재능으로 삶을 구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이 마을에 전해지며 진정한 재능은 체면이나 편견으로 가릴 수 없다는 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향이 은은하고 맛은 부드러우면서도 깊이가 있었소. 뒷맛도 깔끔했지요. 이런 술은 한양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아니면 조선 팔도를 뒤져도 없을 겁니다. 김판서는 춘심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춘심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며느님, 제게 제안이 있습니다. 이 술을 한양에서 팔고 싶소. 내가 투자할 테니 작은 술도가를 열어보시오. 이 술이라면 양반가는 물론 궁중 관리들에게도 진상할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시아버지 이정수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김판서를 바라봅니다. 궁궐 궁중에게 진상할 수 있다니 며느리의 술이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며느님의 술은 그만한 가치가 훨씬 넘습니다. 나는 30년간 물건을 보아온 눈이 있어. 이 술은 분명히 한양을 휩쓸 거예요. 김판서는 단호하게 말하며 춘심의 재능을 확신했습니다. 춘심은 눈물이 눈동자 속에서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며느님? 나와 함께 한양에서 술도가를 열어보시겠소? 춘심은 시아버지 이정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정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엔 체면만 강조하며 춘심을 구박했는데 이제 한양의 거상이 그녀의 술을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이 현실감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서님, 저희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십시오. 좋은 기회는 금방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김판서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내일까지 답을 주시오. 한양 남대문 안김판서 저택으로 사람을 보내시면 됩니다. 김판서가 떠나자 마당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정수, 박씨 부인, 그리고 춘심만 남았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이정수는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들이 부끄럽게 여겼던 며느리의 술 취미가 한양의 유명 거상의 눈에 띄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사랑채 안에 있던 이한결도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뒤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 봤소. 당신의 재능을 몰라봤소. 서방님, 어머님, 허락해 주세요. 부인이 한양에 가서 술도가를 여시게요.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부인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결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죠. 춘심은 이한결의 말을 듣고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제 남편까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아버지 이정수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이 시댁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은 다시 모여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 춘심이 한양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양으로 떠나는 길과 춘심주의 탄생. 다음 날 아침, 춘심은 김판서의 저택으로 사람을 보내 답변을 전했습니다. 보름 후, 그녀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죠. 아버님, 어머님, 서방님.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아가,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였는지 알았고 술독에 빠졌다며 구박하던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춘심이 이 집의 희망이 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양 남대문 안쪽 작은 골목에 춘심의 술도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여름이 한창이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춘심은 김판서가 마련해준 작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이곳이면 충분합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그녀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김판서는 술독, 누룩, 그리고 최상급 쌀까지 모두 준비해줬습니다. 춘심은 아버지에게 배웠던 방법대로 정성껏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첫 번째 술이 완성되었죠. 김판서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춘심의 술을 소개했고 입소문이 한양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술은 마치 봄날 꽃향기가 느껴지고 한 잔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구려. 사람들은 춘심의 술도가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가을이 되자 가게 앞에는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궁중 사원 음식과 술 관리가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춘심의 술도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술이 그리다던데 한번 맛을 볼 수 있겠소? 여기 있습니다. 춘심이 술잔을 따르자 관리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이건 대단한 술이로군. 2병만 따로 가져가도 되겠소? 관리는 술 2병을 사들고 궁으로 돌아갔고 다른 관리들과 함께 시음했습니다. 이 술은 어디서 났소? 남대문 안작은 술도가입니다. 춘심이라는 부인이 빚은 술이지요. 이 정도면 임금님께 올려도 되겠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맛이요. 관리들은 춘심의 술을 임금에게 진상했고 임금은 술을 맛보시더니 크게 기뻐하셨어요. 이 술이 일품이로다. 이런 술은 처음이구나. 며칠 후 사원 관리가 다시 춘심의 술도가를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소. 앞으로도 계속 술을 올려주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소? 종차 춘심의 술은 춘심주라는 이름으로 한양을 휩쓸었습니다. 양반들은 잔치가 있으면 반드시 춘심주를 찾았고 상인들도 선물로 춘심주를 샀어요. 춘심의 돈은 점차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희망, 그리고 용서와 사랑. 춘심은 어느 날 무거운 엽전 주머니를 들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빚쟁이들을 찾아갔죠. 이게 남은 빚입니다. 모두 갚겠습니다. 춘심이 엽전 주머니를 내밀자 빚쟁이들은 놀랐습니다. 시댁 며느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제가 번 돈입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빚이 없습니다. 춘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으로 춘심은 기와 장수와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무너져 내렸던 지붕을 새 기와로 덮고 무너진 담장을 새로 쌓았으며 마루도 고쳤습니다. 팔렸던 논밭도 다시 찾아가 문서를 되찾아 매회했죠. 이 땅은 우리 집안 것이었습니다. 다시 사드리겠습니다. 춘심은 하나하나 직접 처리했고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이 시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 기와가 햇살에 반짝이고 담장도 깨끗했으며 논밭도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이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해냈구나. 박씨 부인도 며느리를 보며 울었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용서해줘. 우리가 너를 그토록 구박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이정수도 뒤따라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내가 잘못했다. 너의 재능을 몰라보고 체면만 따졌구나. 내가 없었다면 이 집안은 진작 망했을 게다. 춘심은 눈물을 흘리며 두 분을 부축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도 이 집안 식구입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실 춘심은 술독이 깨진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외면했지만 문틈으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었죠. 내가 이것저것 해보겠다는 아이한테 너무 심했구나. 정작 나는 병든 몸으로 아무것도 못해주면서 그 순간 춘심의 눈앞에 어린 시절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빚쟁이에게 시달리던 모습, 아버지가 한숨 쉬며 장독대 앞에 앉아 계시던 모습, 어머니가 몰래 오시던 모습.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 가족을 지킬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한결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당신을 믿지 못했소. 괜찮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 함께 이 집안을 지켜나가요. 눈은 계속 내렸지만 이 시대가는 따뜻했습니다. 행복한 결말과 교훈. 몇 년이 흘렸습니다. 봄이 왔고 이씨 마당에는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만발했습니다. 새로 지은 기와집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담장도 깨끗하게 새로 쌓였죠. 춘심, 이번에도 술 좀 나눠주시겠소? 마을 사람들이 장독대 앞에 줄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손가락질 대신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더 빚어놓을게요. 춘심은 미소 지으며 작은 병에 술을 나눠줬고 사람들은 고마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춘심 덕분에 우리 집안 잔치가 빛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당에서는 이한결이 하인들과 함께 논밭 일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공부를 완전히 그만두고 대신 집안 살림과 논밭 관리를 꼼꼼히 챙겼죠. 서방님, 점심 드세요. 춘심이 부르자 이한결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부인, 오늘도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소. 부인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소. 고맙소. 이한결은 진심으로 말했고 이제는 아내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안채에서는 박씨 부인이 춘심이 지어준 한약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병은 많이 나았지만 여전히 몸조리를 하고 있었죠. 아가, 이리 와 보거라. 예의 춘심이 안채로 들어가자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내가 없었다면 이 집안은 정말 끝이었을 게라. 어미가 너를 몰라봤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시댁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이시댁이 이제 마을에서 제일 부자래요. 춘심댁의 수리 한양은 물론 궁중까지 올라간다던데. 그분은 술독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한 분이었죠. 이시댁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왔고 마을 잔치에도 늘 술과 음식을 내놓았죠. 어느 날 저녁, 온 식구가 마루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한양은 언제 다시 가려느냐? 이정수가 물었습니다. 춘심은 한 달에 한 번씩 한양에 가서 술도가를 돌봤어요. 다음 주에 가려고 합니다. 김판서님이 새로운 거래처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예, 아버님. 밤이 깊어졌습니다. 춘심은 홀로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술독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녀는 술독 뚜껑을 열어 향을 맡아봤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퍼졌고 춘심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해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재능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 맞았고 그 재능이 결국 자신을 구했습니다. 이한결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부인, 밤이 쌀쌀한데 여기서 뭐 하시오? 그냥 술 상태를 보고 있었어요. 들어가시오. 감기 걸리겠소? 이한결은 아내의 어깨에 옷을 걸쳐줬고 춘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온수로 따뜻했고 창밖으로는 밝은 달빛이 마당을 감싸고 있었죠. 서방님, 행복하세요? 물론이요, 부인. 당신 덕분에 우리 식구 모두 행복하오. 춘심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술독에 빠진 며느리라는 오해를 받았지만 결국 그 술이 이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천대받던 며느리는 이제 집안의 기둥이 되었고 모든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죠. 춘심은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술을 빚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소중한 가족을 지키고 평온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쉽게 판단하지 못했던 술사랑은 결국 위대한 재능으로 빛나고 견딜 수 없었던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은 마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술독에 빠진 며느리는 마침내 집안을 구하고 세상에 자신의 재능을 알린 위대한 장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의 재능을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가려버리곤 합니다. 춘심의 술에 대한 열정은 처음엔 약점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집안을 구한 가장 큰 강점이었죠. 지금 당신 주변에도 춘심처럼 오해받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혹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재능을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춘심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외면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재능에 대한 믿음,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노력이 있었기에 그녀는 결국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천대받던 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 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재능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마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인정받는 법이죠. 춘심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